우크라이나 전쟁이 점입 가경입니다. 당초에 금방 끝날 거라 예상했던 전쟁은 어느덧 2년이나 흘러가고 있습니다. 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나오고 있죠. 비극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한 땅 따먹기 전쟁이 아닙니다. 과거의 아픈 역사를 함께 알아야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러시아를 아주 싫어하거든요. 치를 떱니다. 같은 슬라브족이면서 왜 그렇게 러시아를 싫어할까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구소련의 스탈린 집권기에 우크라이나에서 600만 명의 농민이 아사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나치에 의한 유대인 대학살은 다 아는데 우크라이나 농민 대아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대기근에 의해 굶어 죽은 건데 단순한 아사가 아닙니다. 고위 기근에 의한 학살입니다. 당대에 묻혀 있다가 뒤늦게 알려졌죠. 스탈린 정권과 후인 소련 정부가 이를 계속 숨겨왔거든요. 저는 폴 존슨의 명저 모던 타임스를 읽다가 알게 됐습니다. 소련에서 이런 대기근이 있었어? 600만이 아사했다고? 그래서 여기저기 자료를 살펴보고 책도 찾아보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이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거든요. 학자들 사이에서는 적게는 350만 명, 많게는 1000만 명까지 보는데요. 우크라이나를 위시한 서방 대부분의 국가가 이 아사를 제노사이드, 즉 학살로 규정한 반면 러시아만 자연적인 죄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1929년 스탈린은 국가 운영의 집단 농장을 만들기 위해 농업 집산화 정책을 실시합니다. 어떤 공개적인 토의도 없었고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우크라이나 농민의 반대와 저항은 대단했습니다. 스탈린 정권이 곡물을 뺏고 불사르니까 농민들은 곡물을 갖다 바치느니 차라리 불태웠고 농기구들을 파괴시킵니다. 어떤 저항을 표시한 거죠. 이때 약 1800만 마리의 말과 3000만 마리의 암소, 1억 마리의 양과 염소가 몰살됩니다. 스탈린은 그나마 남은 곡물 상당수를 수출하거나 러시아로 이동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농민들에게 주지 않은 거예요. 딴 쪽으로 다 이동시킨 거예요. 이게 역사상 유례없는 대기근 대아사가 발생합니다. 1932년, 33년 이 대기근으로 인해서 약 600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아사로 죽습니다. 이를 제2의 홀로코스트, 홀로도모르라고 부르는데요. 그렇게 우크라이나인들은 러시아면 치를 떨고 스탈린을 악마 같은 존재로 경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소련을 침공할 때 남부 키예프 쪽으로 오거든요. 이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환영하는 겁니다. 드디어 스탈린에게 해방되는구나 하면서 우크라이나인들이 막 나치 군대를 환영해요. 그런데 그때 히틀러가 이 우크라이나인들을 잘 포섭하고 자기 팀으로 만들었으면 좀 독소 전쟁의 양상이 달라졌을 텐데 어차피 히틀러는 우랄 산맥 우측에 2억 5천만 명의 게르만족을 완성하는 게 자기 꿈이었기 때문에 슬라브족은 다 죽여야 돼 해가지고 그냥 죽이는 겁니다. 스탈린주의는 역사상 가장 악랄한 전체주의 체제로 꼽힙니다. 이건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막시즘도 아니고 레닌주의도 아닙니다. 변종이에요. 공산주의와 국가주의, 독재 체제가 짬뽕된 겁니다. 현대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농민 대학살, 그 참혹했던 스탈린 수용소, 그 다음에 1937년, 38년에 있었던 대숙청 등등등 그 디테일을 면밀히 살펴보면 스탈린 진짜 악랄하기 그지없는 새끼입니다. 진짜 개새끼예요. 2차 세계대전의 주범 히틀러가 당시에는 공공의 적이었기 때문에 연합국 측에 속했던 스탈린의 악행이 구조적으로 묻혀버린 겁니다. 무엇보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그 공산주의, 어떤 유토피아에 대한 환상,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산주의의 대도로서 스탈린에게 덧입힌 그 영웅적인 신비성은 마약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깡패를 잡기 위해 엇비슷한 다른 깡패의 악행을 허용한 것이죠. 이 스탈린 시대를 살았던 알렉산드로 솔제니츠는 자신의 노동 수용소 경험을 토대로 스탈린 체제의 지옥성을 신랄하게 고발합니다.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는 스탈린 체제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강제 노도 수용소의 처참한 단면을 그려낸 걸작입니다. 작가는 참혹한 수용소 생활의 그 일상성을 진지하면서도 유머러스한 양면적인 문체로 아주 담담히 그려냈습니다. 이 소설이 고전의 반열에 오르는 이유는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반드시 말해야만 하는 것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작가 솔제니츠는 반국가행위를 했다는 누명으로 1945년부터 약 8년 동안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삶을 보냅니다. 사실 솔제니츠의 반국가행위라는 것도 친구에게 쓴 편지에 스탈린을 조금 비판하는 그 몇 줄 들어간 것뿐이에요. 그거 썼다고 8년 동안 지독한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직접 체험한 수용소 삶의 지옥과 같은 단면을 소설로 그려낸 겁니다.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
당시 노동 수용소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정치 권력의 허상에 대해 낱낱이 고발합니다. 주인공 이반 데니소비치 슈오포는 작가 솔제니친의 분신입니다. 슈오포는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나 정부로부터 반역죄를 선고받고 노동 수용소에 갇힙니다. 소련 정부는 그가 이틀 동안 독일의 포로 생활을 했던 것을 꼬투리로 잡습니다. 반역죄의 내용은 그가 조국을 배반하기 위해 포로가 됐고 독일 첩보대의 앞잡이 노릇을 위해 풀려났다는 겁니다. 슈오포와 함께 수용소에 갇힌 죄수들 대부분이 정치와는 무관한 평범한 소시민들입니다. 그들 모두 억울하게 수용소에 갇혔고 언제인지 모를 석방을 기다리면서 인간 이하의 삶을 보냅니다. 소설에서 묘사된 수용소의 일상은 외연적으로는 평범한 것처럼 보입니다. 슈오프는 하루 동안 몸이 아프고 요령을 피우고 작업을 하고 감시원을 속여 죽 한 그릇을 더 먹고 입담배를 구하고 줄칼 조각을 들키지 않고 숙소로 가지고 왔다는 것에 만족을 느낍니다. 그리고 수용소에 오기 전에 음식을 음미하면서 천천히 먹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고 잠자리에 들죠. 그리고 수용소의 비인간적인 처우에 저항하지도 않고 탈출 같은 것은 꿈도 꾸지 않습니다. 이는 다른 죄수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담담한 일상에 그 비인간적 생활의 단면들이 은연하게 녹아 있습니다. 이는 작가가 말하려는 그 정치적인 의미를 문학적으로 풀어내는 장치가 됩니다. 솔제니친의 삶은 양심 있고 행동하는 그 지식인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1970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지만 소련 정부가 귀국을 막을 것을 우려하여 그 당시에는 수상대에 오르지 못합니다. 소련의 정치체제와 타협을 거부하여 1974년에는 반역죄로 추방되기에 이릅니다. 2008년 사망할 때까지 솔제니친은 전체주의를 비롯한 인간을 억압하는 모든 것들에 맞서 싸웠습니다. 자본주의가 가진 물시적인 속성도 예외는 아니었죠. 솔제니친은 문학으로 살았고 문학으로 저항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문학이었고 문학은 그의 인생 전체를 휘감은 열정이었습니다. 솔제니친은 작가가 문학을 통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를 전 인생을 통해 보여준 가장 빛나는 예였습니다. 현대사에서 가장 사악한 정권으로 꼽히는 스탈린 체제에 대해 보다 넓게는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정치 구조적 기제에 저항했던 솔제니친의 삶은 찬연합니다. 또한 꼭 말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문학의 임무라는 것을 증명하는 강력한 울림이기도 합니다. 자유를 갈망하는 모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오늘은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의 대표작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정치와 문학은 러시아를 바라보는 양극단의 프레임입니다. 러시아는 미우면서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스탈린과 푸틴, 공산혁명의 나라입니다만 동시에 톨스토이와 푸시킨, 솔제니친의 나라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루속히 종결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서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